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23일 월요일 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후부터 주룩주룩 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남쪽 지역은 조금 더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남쪽이 아니라 이제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가을을 반기는 그런 가을비, 가을 장마가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가지 않아서 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있다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 창문 열어놓고 비를 보기도 하고, 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빗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비 올 때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출근 다들 잘 하셨죠? 모두 피곤하실 텐데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빗길 운전, 안전운전 꼭 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집에 잘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미안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내용이 조금 있어서 진도를 빼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책이 또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미안 4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아트리체. 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날 무렵에 나는 장크트 땡땡시로 갔다. 부모님이 함께 갖은 세심함을 있는 대로 기울여 나를 어느 김나지움 선생님 집인 소년 하숙집에 맡겼다. 그때 나는 어떤 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놓았는지 알았더라면 부모님은 놀라서 몸이 굳었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좋은 아들, 쓸모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본성이 다른 길들로 밀려갈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의 그늘, 정신의 그늘 속에서 행복해지려 한 나의 마지막 시도는 오래 걸렸고, 가끔 성공하는 듯도 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견진 성사를 마치고 나서 방학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느낀 묘한 공허와 고립감, 후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또 알게 되었던가. 이 공허, 이 엷은 공기를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하도록 쉽게 이루어졌다. 더 슬프지 않아 사실은 부끄러웠다. 누이들은 이유 없이 울었다. 나는 울 수 없었다. 나 자신에게 놀랐다. 늘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는데, 바탕이 꽤 선한 아이였는데, 지금 나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이 행동했으며
여러 날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강물 소리를 거기 내 마음속 지하에서 출렁이는 금지된 어두운 강물 소리를 듣는 데만 열중했다. 지난 반년 동안에 나는 매우 빨리 자랐다. 그리하여 키가 훌쩍 크고 마르고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도 느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커다란 그리움을 자주 느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를 미워하기도 했으며 몹쓸 병처럼 떠맡은 내 삶의 빈곤화를 그의 책임으로 돌리기로 했다. 하숙집에서 나는 처음에는 사랑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놀리다가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물러났으며 나에게서 음침하고 패기 없는 사람, 불쾌한 괴짜를 보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역을 더 과장했으며 고독 속에 칩거했다. 남몰래 자주 비애와 절망이라는 사람을 좀먹는 발작에 짓눌렸는데도 그 고독은 바깥에서 보면 지극히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는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학교에서는 새로 배우는 것 없이 집에서 쌓은 지식만 소모해 나갔다. 이 학급은 전에 다니던 곳에 비해 약간 진도가 뒤처져 있었고 나는 내 또래들을 다소 경멸적으로 어린 아이들로 보는 습관을 길렀다. 한 해 남짓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이 되어 처음 집에 다녀갈 때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꺼이 다시 떠났다. 11월 초였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 짧은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습관을 들였다. 그런 산책길에 자주 희열 같은 것을 맛보았다. 우수와 세상에 대한 경멸과 자신에 대한 경멸로 가득한 희열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 저녁 축축하고 안개 낀 어스름에 도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시립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이 완전히 버려진 채 나를 부르는 듯했다. 길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는 어두운 쾌락을 느끼며 낙엽들을 발로 헤집었다. 축축하고 쌉쌀한 냄새가 났다. 멀리 있는 나무들이 안개를 뚫고 유령처럼 커다랗고 희미하게 불쑥불쑥 나타났다. 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어정쩡하게 멈추어서 검은 이파리 속을 응시하며 그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향기를 탐닉하며 들이마셨다.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응답하며 그 향기를 반겼다. 오, 삶의 맛은 얼마나 밍밍했던지. 곁길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그의 외투가 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했다. 그때 그가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 그가 따라왔다. 우리 하숙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를 보면 좋았고 그에게 아무런 반감도 없었다. 그가 다른 모든 후배한테나 나한테나 늘 비꼬는 듯한 말투를 쓰고 아저씨처럼 군다는 것 말고는 그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었다. 우리 하숙집 주인도 꼼짝 못하게 제 손안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많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서 대체 무얼 하지? 더 큰 사람들이 이따금씩 자기보다 어린 애들 중 하나에게 다가올 때의 어투로 그가 부침성 있게 물었다. 자, 어디 내기해볼까? 너 시를 지었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무뚝뚝하게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곁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게 전혀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싱클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다면, 이렇게 가을 생각에 잠겨서 말이야. 그럼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시를 즐겨 짓지. 난 벌써 알아.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 그리고 자연과 닮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 시를 짓지. 하이네를 봐.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내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그럼 좋도록 해. 그렇지만 이런 날씨에는 내 생각이 말이야. 술 한잔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낫겠어. 같이 가지 않겠어? 나는 지금 아주 외롭거든. 싫은 거야? 네가 굳이 모범생이고자 한다면 이봐, 너를 유혹할 마음은 없어. 그 뒤 곧 우리는 어느 조그만 교회 술집에 앉아 품질이 수상한 포도주를 마시며 두꺼운 유리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기는 했다. 나는 술에 익숙지 않았던 터라 곧 몹시 말이 많아졌다. 내 속에서 창문 하나가 활짝 열린 듯했다. 세계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하게 오래 나는 영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가. 나는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내놓았다. 베크는 즐겁게 내 말에 귀 기울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던 것이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를 굉장한 녀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전하고 싶은 고이고 고인 욕구를 실컷 쏟아내는 기쁨에,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연장자에게 다소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천재적인 멋들어진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 속으로 번졌다. 세계가 새로운 색깔로 불탔다. 생각들이 수백 개의 철철 솟는 샘에서 나와 흘러갔다. 속에서 정기와 주정의 뜨거움이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들이며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서로 근사하게 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에 대해 이야기했고 베크는 나더러 사랑의 모험에 대해 무조건 털어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내가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경험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야기를 들려줄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구성하고 상상의 날개를 편 것, 그것은 불타듯 내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술로도 풀리지 않았으며 전달할 수 없었다. 여자에 대해서 베크는 훨씬 더 아는 게 많았다. 그리고 나는 열이 올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였다. 나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결코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밋밋한 현실 속으로 들어왔고 자명해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아마 18살일 텐데 벌써 경험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소녀들과의 일이 이러저러 하다는 것도 있었다. 소녀들은 자기들에게 아첨하고 예절 바르게 구는 것만 바라는데 그것이 실로 근사하기는 해도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은 나이든 부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문구점을 하는 야겔트 부인, 그 부인하고는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으며 그 가게 계산대 뒤에서 벌써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책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튼 나라면 야겔트 부인을 곧바로 사랑할 수는 없었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곳에는 내가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원천이 적어도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 틀린 대목이 있기는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맛은 내가 생각한 사랑의 맛보다는 보잘것없고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현실이었다. 삶이고 모험이었다.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보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약간 수준 낮은 것이었고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천재적인 작은 사나이가 아니었다. 아직 그저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달 동안의 내 삶보다는 근사하고 낙원 같았다. 그 밖에도 술집에 앉아 있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내가 비로소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대로 금지된 것이었다.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었다. 아무튼 나는 그 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을 맛보고 혁명적 파격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한다. 우리 둘이 느지막이 흐릿하게 타고 있는 가스등을 지나 서늘하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근사하지는 않았다.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또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나의 매력, 감미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이며 비이였다. 삶이며 정신이었다. 나보고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초보라고 호되게 욕하면서도 베크는 나를 용감하게 떠맡았다. 나를 절반은 떠매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가서는 열린 복도 창문으로 나를 살짝 집어넣고 자기도 그렇게 숨어 들어왔다. 잠깐 죽은 듯 잠을 잔 후 나는 고통스럽게 깨어났다. 술이 깨자 멍한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낮에 입었던 셔츠를 아직도 입고 있고 내 옷가지며 신발은 바닥에 널려 있고 담배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메스꺼움과 심한 갈증 사이에서 내가 오래 직시하지 않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 집,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보였다. 조용하고 아늑한 내 침실이 보였다.
학교와 시장 광장이 보였다. 데미안과 견진 교리 수업 시간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환했다. 모든 것이 흐르는 광채로 에워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놀라웠다. 신성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제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타락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밀쳐내고 있었다. 구역질을 하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가장 먼 유년의 황금빛 정원들까지 되돌아가 부모님 품에서 경험한 모든 사랑스럽고 친근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성탄절 하나하나, 집에서의 경건하고 환한 일요일 아침 하나하나, 정원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두 발로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때 추적자가 와서 나를 묻고는 인간 폐물이며 신전 모독자라고 교수대로 데려간다면 나는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갔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합당한 처사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다. 빙빙 돌며 세상을 경멸하던 나. 정신에 있어서 자부심이 충만하고 데미안과 생각을 공유했던 나. 나의 모습이 그랬다. 취하고 더러워지고 구역질나고 비열한 인간 폐물이자 잡놈, 야비한 충동에 기습을 받은 살벌한 야수였다. 모든 것이 정결함, 광채, 그리고 우아한 사랑스러움인 저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하던 내가, 아직도 속이 메스껍고 격분한 내 귀에 자제력 없이 멍청하게 헉헉 터뜨려대는 취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들을 겪으며 상당한 쾌감을 느꼈다. 그토록 오래 내가 맹목적이고 둔감하게 웅크리고 있었기에, 그토록 오래 내 마음은 침묵하고 가난해져 구석에 앉아 있었기에 이러한 자기 고발, 이 전율, 이 모든 영혼의 불쾌한 감정도 환영받았다. 감정이 있었다. 불꽃이 솟았다. 그 속에서 심장이 경련했다. 나는 비참의 한가운데에서 해방이자 봄 같은 무엇을 혼란스럽게 느꼈다. 밖에서 보면 그동안 나는 착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으로 취한 것이 곧 처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술집 출입이 잦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가담하는 학생들 가운데 나는 제일 어린 축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요, 스타였다. 유명한 대담무쌍한 술집 출입객이었다. 나는 다시 어두운 세계, 악마 소속이었고 그 세계에서 명사였다. 그러면서도 기분은 참담했다. 나는 자신을 파괴하는 방탕 속에서 살아갔다. 학교에서는 지도자이자 굉장한 녀석으로, 대단히 과단성 있고 재치 있는 녀석으로 인정받은 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영혼이 불안으로 퍼덕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어느 술집을 나서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서 눈물 흘린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환하고 즐겁게 갓 빗질한 머리에 일요일 정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술집의 더러운 테이블, 맥주가 쏟아져 고인 곳에서 내가 전대미문의 냉소주의로 내 친구들을 놀리고 놀라게 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나는 내가 냉소하는 모든 것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울며 내 영혼 앞에서, 내 과거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내 동행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던 데에는 그들 가운데서 늘 외로웠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괴로웠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술집의 영웅이었지만 아주 거친 것은 심정적으로 경멸했다. 나는 총기가 있었고 선생님들,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패길과시했다.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음담패설도 태연히 들었다. 그러나 내 패거리가 여자들한테 갈 때 함께 간 적은 없었다. 나는 늘 혼자였고 사랑에 대한 타는 그리움으로, 절망적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면 나를 분명 후한무치한 향락자로 여겼을 텐데, 누구도 나만큼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누구도 나만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태양가의 소녀들이 귀엽고 깨끗하게, 환하고 우아하게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나에게 놀랍고 깨끗한 꿈이었다. 나보다 1000배는 더 선하고 너무 깨끗했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구점에도 갈 수 없었다. 그 여자를 보고 알폰스 베크가 그 여자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졌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외롭고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술 퍼마시고 허풍치는 것이 그때 나에게 즐거운 일이기나 했는지 그것도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맛있는 일에도 결코 번번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종의 강압 같았다.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했다. 달리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오래 혼자 있기가 두려웠다. 늘 내 마음이 기울었다고 느끼는 그 많은 부드럽고 부끄럽고 은밀한 감정의 내습이 두려웠다. 그토록 자주 엄습하는 부드러운 사랑에 대한 생각이 두려웠다. 내게 가장 결핍된 한 가지, 그것은 친구였다. 내가 바라보기를 아주 좋아하는 두셋의 친구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착한 사람들에 속했고 나의 악덕은 오래전부터 이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든 학우들에게 나는 두 발 밑에 땅이 흔들리는 희망 없이 노는 학생으로 간주되었다.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 잘 알았다. 나는 몇 차례 엄하게 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는데 내 쪽에서도 그 일을 기다렸다. 나 자신도 알았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더 이상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 퇴학당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느낌으로 근근히 건들건들 헤쳐가고 있었다.
신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우리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런 길을 그때 신이 나와 함께 갔던 것이다. 악몽과도 같았다. 더러움과 끈적거림 너머로, 깨진 맥주잔과 독설로 지새운 밤 너머로 내 모습이 보였다. 내가 주문에 걸린 몽상가가 추하고 더러운 길을 쉬지 않고 고통당하며 기어가는 모습이, 공주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오물 웅덩이에 악취와 쓰레기 가득한 뒷골목에 박혀있는 꿈들이었다. 내 형편이 그랬다. 이렇게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외로워지도록 무정하게 환히 웃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잠긴 낙원의 문 하나를 나와 유년 사이에 세우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고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눈뜸이었다. 아버지가 하숙집 주인의 편지로 경고를 받아 장크트 땡땡시에 처음 나타나 느닷없이 나를 마주했을 때만 해도 나는 놀라고 움찔했다. 그 겨울 끝 무렵 아버지가 두 번째로 왔을 때 나는 벌써 냉혹하고 무관심했다. 아버지가 욕을 하다가 애원을 하다가 어머니를 상기시켰을 때에도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는 몹시 격분하여 내가 달리 안 된다면 수모와 창피를 무릅쓰고 학교에서 나를 끌고 나와 감화원에 쳐넣겠다고도 했다. 그러시라지. 그때 아버지가 떠나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에게로 오는 어떤 길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때 나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무엇이 되건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특별하고 별로 곱지 못한 방식으로 술집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굴면서 나는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나 나름의 저항의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망가뜨렸고 이따금씩은 내 일을 대략 이렇게 보았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줄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은 과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라고. 그래봐야 세상 손해지 뭐. 그 해에 성탄절 휴가는 즐겁지 않았다. 나를 다시 보았을 때 어머니는 놀랐다. 더 키가 컸고 살은 늘어지고 눈 가장자리에 염증이 난 내 마른 얼굴은 잿빛에 황폐해 보였다. 막 돋기 시작한 콧수염과 얼마 전부터 쓴 안경이 나를 그들에게 더욱 낯설게 보이게 만들었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나 킥킥거렸다. 모든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서재에서 나눈 아버지와의 대화가 씁쓸했으며 유쾌하지 않았다. 몇몇 친척들의 반가워하는 인사도 유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탄절 저녁이 유쾌하지 않았다. 성탄절이란 내가 태어난 이래 우리 집에서 가장 성대한 날이었다. 잔치 분위기, 사랑과 감사의 저녁, 부모님과 나의 유대를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을 짓누르고 당황하게 만들 뿐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벌판의 양치기에 관한 복음서를 읽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양떼를 지켰다. 여느 때처럼 누이들은 환히 웃으면서 그들의 선물에 놓인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즐겁지 않았고 얼굴은 늙고 짓눌려 보였으며 어머니는 슬퍼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 선물과 덕담, 복음서와 크리스마스 트리 그 모두가 거북하고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후추와 꿀이 든 랩케이크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고 그보다 더 감미로운 추억의 뭉게구름이 콸콸 흘러나왔다. 전나무는 향기를 풍기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저녁과 휴일의 나날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랐다. 온 겨울이 그렇게 갔다. 바로 얼마 전에 나는 교무회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퇴학의 위험이 임박해 있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터였다. 그럼 좋으실 대로 나야 별로 이의가 없었다. 막스 데미안에게는 특별한 유감이 있었다. 그를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장크트 땡땡시에서의 학창 시절 초기에 2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찾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공원에서 초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소녀가 내 눈에 띈 것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막 초록이 되기 시작할 때였다. 꺼림칙한 생각과 근심으로 가득한 채 나는 혼자 산책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진 데다 지속적으로 돈에 쪼들렸기 때문이다. 하구에게 빚을 졌는데 집으로부터 또 조금 받아내자면 필요 불가결한 지출을 꾸며내야만 한 데다 몇몇 가게에 담배나 그 비슷한 물건들의 외상도 붙어가고 있었다. 이 근심이 몹시 심각해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이곳에 있는 것도 끝이 나고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감하원으로 보내지면 이 몇 가지 소소한 일들도 결코 문제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내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똑바로 대면하고 살면서 그것들에 시달렸다. 그 봄날 공원에서 나의 시선을 강하게 끄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옷차림이 멋지고 영리한 소년의 얼굴이었다. 나는 첫눈에 곧바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유형으로 나의 상상력을 바쁘게 했다. 그리고 나보다 별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고상하고 윤곽이 뚜렷하고 벌써 숙녀가 다 된 터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독하게 좋아하던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이 얼굴에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마음을 빼앗긴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는데 이 소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인상은 이전의 모든 여성들보다 더 깊었고 이번에 빠진 사랑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강력했다. 갑자기 다시 하나의 영상이, 존경할 만하고 드높은 영상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나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욕구도, 그 어떤 충동도 외경과 숭배만큼 깊고 격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주었다.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베아트리체에 대해서는 알았다. 어느 영국 그림에서 봤는데 그 복제품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 라파엘 전파의 소녀상으로 팔다리가 몹시 길고 날씬하며 얼굴도 작고 길었으며 두 손과 표정은 영혼이 깃든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한 날씬한 자태와 소년다움을 보여주고 영혼이 깃든 분위기를
얼굴에 조금 띄고 있었음에도 나의 아름다운 젊은 소녀는 그 소녀상과 똑같지는 않았다.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말을 나눈 적은 없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시 나에게 지극히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자신의 영상을 내 앞에 내세워 보여준 것이다. 나에게 성소를 열어주었다. 나를 사원 안의 기도자로 만들었다. 그날로 나는 술집 출입과 밤에 나돌아다니는 일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다시 책을 즐겨 읽고 즐겨 산책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분한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숭배해야 했다. 다시 하나의 이상을 가졌던 것이다. 삶은 다시 예감과 비밀에 찬 영롱한 여명이었다. 그 점이 나를 조소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편안히 안착했다. 비록 오로지 존경하는 영상의 노예이자 봉사자가 되어서였지만 얼마만큼의 감동 없이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없다. 나는 부서진 삶의 한 시기의 폐허들로부터 자신을 위해 하나의 환한 세계를 지으려 더없이 열렬하게 다시 노력했다. 다시 나는 내 속의 어둠과 악을 떨치고 완전히 빛 속에 신들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머물려는 단 하나의 욕구 속에서 살았다. 하여튼 지금의 이 환한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책임 없는 아늑함 속으로 다시 도망쳐가고 기어든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창안하고 요구한 새로운 예배, 책임과 자기 기울이 있는 예배였다. 내가 시달렸으며 자꾸만 도피했던 성 문제는 이제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었다. 캄캄한 것은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어떤 추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신음하며 지새운 밤들도, 방종한 영상들 앞에서 뛰던 심장의 고동도, 금지된 문 앞에서의 도취도, 유욕도, 나는 그 모든 것 대신 베아트리체의 영상으로 나의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녀에게 바침으로써 나 자신을 정신과 신들에게 봉헌했다. 내가 어두운 힘들에서 뺏어낸 삶의 몫을 나는 환한 힘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정결함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 이 베아트리체 예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어제만 해도 조숙한 냉소주의자였던 내가 지금은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지닌 사원의 하인이었다. 나는 익숙했던 평범한 삶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모든 것에 정결함, 고귀함, 품위를 부여하려 했다. 먹고 마시면서도, 말을 하고 옷을 차려입으면서도 나는 그 생각을 했다. 냉수욕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했다. 진지하고 품위 있게 처신했으며 몸을 꼿꼿이 했고 걸음걸이를 좀 더 느리고 품위 있게 했다. 구경꾼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내면에서 그것은 모두 예배였다. 이 모든 새로운 연습들 중 하나가 내게 중요해졌다. 그것에서 나의 새로운 신념을 위한 표현을 찾아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국 베아트리체 상이 그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일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녀를 그리고 싶었다. 아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나는 얼마 전부터 갖게 된 내 방에 아름다운 종이, 물감과 붓을 모아들었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 중에는 산화 크로뮴 그린이 있었다. 그 불타는 초록 물감이 하얀 작은 접시에서 처음으로 빛을 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기가 어려워 우선 다른 것으로 시험해 보았다. 장식품, 꽃, 그리고 작은 상상의 풍경, 예배당 옆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있는 로마의 다리를 그렸다. 때로는 이 장난짓에 완전히 정신없이 빠져들어 크레파스를 선물 받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다.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뭇잎 몇 개는 완전히 실패하여 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마주친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할수록 더 잘 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소녀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환상에 따라 시작만 해놓고는 붓 가는 대로 물감과 붓에서 저절로 나오는 선에 따라 그렸다. 그렇게 나온 것은 내가 꿈꾸던 얼굴이었다.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즉시 계속 시도했다. 새로운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 무언가를 더 분명하게 말했다. 비록 결코 실물에 가깝지는 않아도 그 유형에는 가까워져 갔다. 나는 점점 더 몽환적인 분놀림으로 대상이 없는 장난 같은 더듬음에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선을 긋고 면을 채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마침내 어느 날 거의 무의식적으로 얼굴 하나를 완성했는데 전에 그린 것들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말을 던져왔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고 결코 그럴 수도 없었다. 무언가 다른 것, 무언가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덜하지 않았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머리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나의 예쁜 소녀처럼 환한 금색이 아니고 불그스름한 기운이 도는 갈색이었고 턱은 강하고 윤곽이 뚜렷했으며 입은 붉게 꽃피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다소 뻣뻣하고 가면 같았지만 인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생명으로 가득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내게 일종의 신상 혹은 성인의 가면처럼 보였다.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이며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 있으면서도 남모르게 생명력 있어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다. 나에게 요구를 내세웠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와 비슷했다. 그때부터 그 초상이 한동안 나의 모든 생각을 따라다니며 나의 삶을 함께했다. 나는 그것을 서랍에 감추어 두었다. 아무도 그것을 훔쳐보고 그것 가지고 나를 비웃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혼자 내 작은 방 안에 있을 때면 나는 곧바로 그 그림을 꺼내어 들여다보곤 했다.
저녁에는 침대에서 마주 보이는 벽지 위쪽에 핀으로 붙여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이면 나의 첫 눈길이 그곳으로 갔다. 바로 그 시절에 나는 어린아이 때 늘 그랬듯이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꿈이 다시 나타났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 그리고 매우 자주 그 초상이 꿈속에서 떠올랐다. 살아서 이야기하며 친절하거나 적대적으로, 어떤 때는 얼굴을 찡그렸고 어떤 때는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귀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런 꿈들을 꾸다 깨어났을 때 나는 갑자기 그 그림의 실체를 알아보았다. 그 그림은 참으로 기막히도록 친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처럼 아득한 시절부터 내내 나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림을 응시했다. 숱 많은 갈색 머리카락을, 절반쯤 여자의 것인 입술을, 특별하게 밝은, 저절로 그렇게 말랐다. 뚜렷한 이마를,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을, 재발견을, 알을 느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얼굴 앞에 서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크게 뜬 초록빛 도는 굳은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높이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 오른쪽 눈이 찡긋했다. 가볍고 섬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찡긋했다. 그리고 이 찡긋거림 덕에 나는 그림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그렇게 늦게야 비로소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후에 나는 이 그림을 내 기억 속에서 찾아낸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자주 비교했다. 비슷하기는 해도 전혀 똑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데미안이었다. 언젠가 초여름 저녁 햇빛이 비스듬하고 붉게 서양인 내 창으로 비쳐들었다. 방 안이 어스름해졌다. 그때 베아트리체 혹은 데미안의 초상을 창문 가운데 교차하는 창살에 핀으로 꽂아놓고 석양이 그것으로 비춰들면 어떤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윤곽이 흐릿해졌지만 불구스름하게 태 둘린 눈, 환한 이마와 진홍의 입이 종이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속속들이 야성적으로 자결하였다. 나는 빛이 사라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것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것이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며 나라는 느낌이 왔다. 그 그림은 나를 닮지 않았으며 그럴 리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 나의 운명 혹은 내 속에 내재하는 수호신이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다시 친구를 찾아낸다면 내 친구의 모습이 저러리라. 언제 애인을 얻게 된다면 내 애인의 모습이 저러리라. 나의 삶이 저럴 것이며 나의 죽음이 저럴 것이다. 이것은 내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었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전에 읽은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중에도 책을 그렇게 경험한 일은 드물었다. 어쩌면 니체나 그랬을지.
그것은 노발리스의 책으로 편지와 잠언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나를 매혹하고 긴장시켰다. 잠언 하나가 아직도 생각난다. 그 잠언을 펜으로 초상화 밑에 적어 놓았다.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 붙어진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그때 이해했다. 베아트리체라고 부른 소녀는 여전히 자주 마주쳤다. 이제는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늘 한 가닥 부드러운 일치감, 한 가닥 감정 넘치는 예감을 느꼈다. 넌 나와 연결돼 있어. 그러나 너 말고 네 영상만 말이야. 넌 내 운명의 일부거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거세졌다.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몇 해째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 딱 한 번 방학 때 그를 맞닥뜨렸다. 이 짧은 만남을 내 기록에서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을 지금 알겠다.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도 알겠다. 만회해야겠다. 한 번은 방학 중에 권태롭고 늘 다소 피곤한 얼굴로, 즉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의 얼굴로 고향 도시를 어슬렁거리며 산책용 지팡이를 빙빙 돌리며 속물들의 변함없이 똑같은 경멸스러운 늙은 얼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내 옛 친구가 맞은편에서 걸어왔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움찔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재빨리 프란츠 크로머를 생각했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정말로 잊어버렸기를. 그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불쾌했다. 사실 정말이지 멍청한 어린애들 이야기였다. 그래도 마음의 빚이 있기는 했다. 데미안은 내가 그에게 인사하려는 것인지 보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하게 인사를 하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다시금 그다운 악수였다. 그렇게 굳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서늘하고 남자다웠다. 그가 주의 깊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 컸구나, 싱클레어. 그 자신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다.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어렸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온통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당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언젠가 몇 번 편지를 썼는데 답장받지 못한 일이 생각났다. 아, 그가 그것도 잊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 멍청한 편지들을.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시에는 베아트리체도 초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황량한 시절 한가운데 있었다. 교회에서 나는 그에게 함께 술집에 가자고 했다. 그가 따라왔다. 나는 떠벌리면서 술 한 병을 시키고 따르고 잔을 부딪히며 대학생식의 음주 관습들에 익숙하다는 것을 과시했다. 첫 잔을 단숨에 비우기도 했다. 술집에 많이 가는구나. 그가 나에게 물었다. 아, 그래. 내가 굼뜨게 대답했다. 달리 무엇을 하겠어. 그게 결국은 그래도 늘 제일 신나는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에도 아주 멋진 면이 있긴 해. 도취, 바쿠스적인 것.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멋진 요소는 술집에 많이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바로 술집 출입이야말로 뭔가 정말 속물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 하룻밤 불타는 횃불을 들고 제대로 된 멋진 도치와 비틀거림으로 그거야 좋지. 하지만 그렇게 홀짝홀짝 한 잔 한 잔 마셔대는 건 아마 진짜가 아닐걸? 이를테면 저녁이면 저녁마다 단골 술집 테이블에 앉아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어? 나는 술을 마시고 저기에 차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렇지만 누구나 파우스트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짧게 말했다. 그가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웃었다. 예전의 신선함과 우월함을 보이며. 자,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너와 다투겠니? 아무튼 술꾼이나 방탕아의 삶은 아마도 나무랄 데 없는 시민의 삶보다 생기가 있겠지. 그런데 언젠가 읽었는데 말이야. 방탕아의 삶은 신비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준비 가운데 하나라는군. 예언자가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늘 있기도 하고 말이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향락주의자이자 방탕하였지. 나는 미심쩍었으며 결코 그로부터 훈계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권태롭다는 듯 말했다. 그래, 누구든 자기 취향에 따르겠지. 털어놓고 고백하면 나는 예언자 같은 무엇이 되는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어. 데미안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알겠다는 듯 나를 쏘아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한테 유쾌하지 않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 네가 지금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알 수 없어. 하지만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건 벌써 알아.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 미안하지만 난 집에 가봐야겠다.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은 채 그대로 앉아 잔을 다 비웠다. 술집을 나설 때 데비안이 벌써 계산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내 생각은 다시 이 작은 사건에 머물렀다. 내 생각은 데미안으로 가득 찼다. 그가 그 교회 술집에서 한 말들이 기이하게도 신선하게 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다시 떠올랐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 나는 창문에 걸려있는 이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림을 쳐다보았다. 빛이 사라졌는데도 보였다. 두 눈은 아직도 활활 타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시선이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었다.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마도 지금은 어딘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그의 김나지움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크로모와의 이야기로 돌아가기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서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추억을 찾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그때 다시 울리기 시작했는지, 그가 언젠가 나에게 해준 말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오늘까지도 의미가 있었고 당면 문제였으며 나에게 관계되었다. 그다지 즐겁지 않았던 우리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방탕자와 성인에 대해 말한 것도 갑자기 내 영혼 앞에 환하게 떠올랐다. 나도 꼭 그렇게 된 것 아니었을까? 나는 취기와 더러움 속에서, 마비와 상실 속에서 산 것이 아니었을까?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충동에 의해 바로 반대의 것이, 정결함의 욕구, 성스러움의 동경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억을 따라갔다. 벌써 오래전에 밤이 되었고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서도 빗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로니의 나무들 밑, 그가 언젠가 프란츠 크로머 때문에 나한테 캐묻고 나의 첫 비밀들을 알아맞힌 때였다. 하나하나가 나타났다. 학교 가는 길에서의 대화들, 견진 교리 수업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엇이 문제되었던가? 나는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했다. 그 생각에 완전히 침잠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떠올랐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나에게 카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알려준 뒤였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 집 현관문 위에 붙어있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넓어지는 마감석에 새겨진 오래되어 마모된 문장에 대해서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 문장이 흥미롭다고. 그런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문장 꿈을 꾸었다. 문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바뀌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작고 회색인가 하면 거대하고 여러 색깔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나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나에게 억지로 문장을 먹였다. 그것을 삼키자 삼킨 문장이 내 속에 살아있어 나를 다 채우고 안에서부터 나를 파먹어 오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진 나는 펄쩍 뛰어 일어나며 잠에서 깨었다. 잠이 싹 달아났다. 한밤중이었다.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 그러다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 환한 것을 밟았다. 아침에 보니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은 종이가 축축해진 채 방바닥에 놓여 있고 불룩하게 뒤틀려 있었다. 마르라고 그림을 앞지 사이에 끼워 무거운 책 속에 펴넣었다. 다음날 다시 찾아보니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림이 달라져 있었다. 붉은 입이 바래고 약간 좁아져 있었다. 이제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새 종이에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새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 수 없었고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내가 아는 바로는 가까이에서도 이제 잘 알아볼 수 없기도 했다. 문장이 낡은 데다가 자주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이다. 그 새는 무언가에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는데 어쩌면 한 송이 꽃 아니면 광줄이나 등우리 혹은 화관 위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뚜렷한 표상을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명확하지 않은 욕구에 따라 나는 즉시 강한 색채로 시작했다. 새의 머리는 내 도화진 위에서 황금빛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해서 며칠 내로 완성했다. 이제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 맹금이었다. 몸의 절반은 어두운 지구 땅덩이 속에 박혀 있는데 커다란 알에서부터인 듯 땅덩이에서 나오려고 푸른 하늘 바탕 위에서 애쓰고 있었다. 그림을 꽤 오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점점 더 마치 내 꿈속에서 나타났던 색깔이 있는 문장 같았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것 같다. 설령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 내가 매사를 처리했던 것과 똑같이 꿈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보낸 그림이 그에게 닿든 닿지 않든 간에 그에게 매 그림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림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내 이름도 쓰지 않았다. 가장자리들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커다란 종이봉투를 사서 그 위에 내 친구의 예전 주소를 적었다. 그러고는 보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여느 때보다 더 학업을 위해 공부해야만 했다. 내가 형편없는 방황을 갑자기 청산하고부터 선생님들이 너그럽게도 나를 다시 받아들였다. 당시에도 나는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겠지만 나도 또 다른 누구도 반년 전에 나에게 벌로 내려졌던 정학 처분이 누가 봐도 있음직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도 이제는 비난도 위협도 없이 다시 전 같은 어조로 편지를 썼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나 그 누구에게 어떻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이 변화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망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데려가지 않았다. 나를 그 누구에게도 접근시키지 않았다.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것은 그 어딘가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데미안을, 먼 운명을 나 스스로는 몰랐다. 나야 그 한가운데 있었자는가. 베아트리체로 일이 시작되었으나 얼마 전부터 나는 그림 그려진 종이들 그리고 데미안에 대한 생각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얼마나 완벽하게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는지 베아트리체마저 시야에서, 생각에서 까마득히 사라졌다. 내 꿈들, 내 기대들, 내 내면의 극심한 변화에 대해 나는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설령 그렇게 하고자 했더라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러고 싶어 할 수 있었겠는가?